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0.8% 하락, 코스닥은 1%까지 낙폭 확대하면서 좀 쉬어가는데 쉬어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을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해주셨는데 나 약간 감동받을 뻔했는데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오늘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믿어보고 여러분들. 싶네요. 너무 달려도 네. 심장이 좀 아파요. 폐활량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천천히 쉬어가면서 그래도 오늘 또 경제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자산관리 느낌으로 저희가 오늘 요즘에는 주식시장 많이 좋았고 살펴봤으니까 오늘 내일은 저희가 금쪽 같은 자산관리 시간 1, 2부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우리 세미나 홍보 먼저 여러분들께 선물 저희 보따리 풀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터 가볼까요? 먼저 인천으로 인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요 두 조합은 뭐 믿고 본다 네. 이런 말씀들 벌써부터 해주시는데 이혁진 차장님, 구혜영 차장님 출동하시는데요. 인천에서 한번 하셨었는데 세미나를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한 NH투자증권 인천 WM1센터 세미나 2탄입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하반기 이제 진짜 코앞입니다. 하반기가 네. 7월부터 주식 투자 유망 종목 어떤 부분에 좀 투자해봐야 되는지 그런 분석과 채권 투자 전략도 구혜영 차장님이 채권까지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이거 좀 기대해 보겠고요. 날짜 어떻게 돼요? 날짜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화요일이고요. 네. 어머나 또 이렇게 바뀌었네요. 7월 8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인가요? 4시부터 6시까지 장소 NH투자증권 인천금융센터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또 이쁘게 빼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인천 갔다가 저희는 또 대구로 내려가 보도록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대구에 대구에서는요, 우리 박지훈 부장님 그리고 이현주 부장님께서 또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국내 주식 투자 전략 및 투자 유망 종목 체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날짜 한번 체크해 드려야죠.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요.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 8층 아트홀인데 이 장소 좀 한번 네. 체크해 보시고 뭐 맨날 보시고. NH투자증권 그러니까요. 어딥니다가 아니라 네.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 8층 아트홀입니다. 네. 또 두 분의 특히나 박지훈 부장님 좋아해 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뷰를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저희가 링크 통해서 신청받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신청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캘박이라고 하잖아요. 캘박. 네. 캘린더에 박제를 박제. 한다. 오실 분들은 캘박을 미리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7월 8일과 9일 인천이냐 네. 대구냐 편하신 쪽으로 세미나 링크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금쪽 같은 자산관리 시간 오늘 준비하셨다고 예고해 주셨는데 네, 어떤 분 맞습니다. 보시죠? 최근 저희가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계속 코스피 3,100인가요? 뭐 코스닥 몇인가 이것만 얘기하는 것 그것도 즐겁긴 같아가지고 한데. 좋습니다. 네. 그렇지 뭐 이렇게 약간 쉬어갈 때 전반적인 나의 자산 관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좋아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퇴직연금 적립금이 손혜 씨 40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정말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시장은 커지는데 나는 잘 따라가고 있나? 이분을 믿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갱블리. 갱블리 김민경 차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벌써 반갑습니다. 저 눈웃음은 대기실에서는 장착을 안 하시고 빨간불 딱 들어오면 바로 눈웃음이. 프로. 프로입니다. 아니, 근데 원래도 밝으세요. 네, 원래도 그러니까. 우리 갱블리 사랑스럽죠. 좋아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퇴직연금 궁금증 좀 해결해 볼 텐데 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꾸며 주실 거예요? 우선은 퇴직연금이 최근에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이 오르는 그 여파가 네. 연금에도 미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최근에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어떤 걸 많이 궁금해 하시나. 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실 내용으로 좀 궁금증을 긁어드리는 네.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리려고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효자손이네, 그러니까요. 효자손.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연금 관련해서도 퇴직연금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00조를 18년 만에 도입 18년 네. 만에 돌파를 했는데
퇴직연금 노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저축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좀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주변에? 맞아요. 음. 예전에는 연금은 정말 묵혀두는 나의 노후의 자산이고 그렇죠.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인식이 정말 강했다면 최근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유튜브나 그리고 그 잘 되어 있는 그 방송들 이런 것들로도 하도 선진국의 사례나 이런 수익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의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DB를 하고 있는데 DC로 제도 전환을 할 수 있나요? 네. 이런 내용들이 엄청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나요? 제가 되게 좀 안정적인 성향이기는 한데 일부는 좀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에 묶어두고 나머지는 조금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런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시는 내용, 궁금해하시는 내용 플러스 우리가 트렌드를 또 따라가야 되니까 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챗 GPT 많이 쓰시는데 챗 GPT 퇴직연금 관련해서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시는지 준비를 해봤으니까 네. 하나하나 좀 따라가 보시면 좋습니다. 궁금해하셨던 내용도 해소가 되실 수도 있고 나 이거 미처 궁금해하진 않았는데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렇죠. 하시면 또 새롭게 네. 아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먼저 키워드 하나하나 좀 볼까요?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IRP 중도 인출 퇴직 소득세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우리 네. 챗 GPT에 맞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퇴직연금 IRP 중도 인출 요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 사실 꾸준히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네, 요 부분.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DB 제도에서는 네. 우리가 중도 인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아무리 DC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분별하게 중도 인출을 하면 결국은 내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를 준비하는 자산인데 내 노후 자산을 중간에 인출하는 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 인출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가장 크게 최근에도 엄청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집이 없는데 집을 이번에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저의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작년 이 똑같은 시기 대비해가지고 그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 인출이 2배에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2배에서 3배 가까이. 네,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걸 제가 최근에 좀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또는 이제 월세 보증금이 네. 필요할 때에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나 아니면은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데 그 의료 진료비와 그리고 약비 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을 해가지고 내 총 연 급여의 12.5%를 초과하게 되면 그것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뭐 개인 파산이나 뭐 회생 이럴 때도 가능은 합니다. 사실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노후 대비 수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중도 인출이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네. 또 국가에서 이거 내 돈인데 왜 막아? 라고 하면 할 말도 없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근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못해도 20년은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년 동안 내가 근로소득이 계속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대출을 조금 더 일으켜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저의 퇴직연금은 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저와 비슷한 또래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웬만하면 인출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은 담보대출이 안 되지만 개인연금은 담보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연금 담보대출을 활용을 하고 웬만하면 퇴직연금을 깨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깨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GPT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계좌 이전입니다. 네. 자, 퇴직연금 계좌 이전 이체를 하는 방법과 또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좌 이전
일단 뭐 가능한 거니까 네, 여기에서 맞습니다. 이제 뭐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는 계좌를 이전을 하려면 무조건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현금화해서 네. 사업자를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즉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물 이전을 그럼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실 텐데 최근에는 어플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플에서 IRP 가져오기 또는 연금저축 가져오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이제 내가 가입한 타 금융기관의 IRP와 연금계좌 리스트가 뜨고요. 네. 이전을 하고 싶은 계좌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금융기관에서 이전 접수가 왔는데 맞으신가요? 아, 라고 확인을 한번 하는군요. 맞습니다. 오. 의사 확인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계좌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 대환대출을 받아봤거든요. 그것보다 더 간단한 느낌이에요. 훨씬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요즘에 네. 워낙에 이제 금융기관인데요. 이런 전화도 있으니까 맞아요. 내가 진짜 신청을 해서 온 건지 어. 이 기관이 진짜 어딘 건지 확인은 좀 철저하게 맞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혹시 이건 좀 논외긴 한데 이 실물 이전 관련해서 이런 뭐 범죄라든지 이런 걸 노리는 뭐 사고 같은 건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어 아우, 다행이고요. 다행이다. 예. 다행이다. 그리고 사실 연금이라는 그 계좌 자체가 마음대로 인출을 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벗어나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한 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금융거래를 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에는 개인연금과 IRP가 있는데 퇴직연금이죠. 그래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물 이전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무조건 이전 신청을 하면 현금화해서 넘어와야 한다는 점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네. 이제 중간 정산인데 저희가 중간중간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건 가장 많이 우리 한국 사용자들이 GPT에게 물어보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질문 10가지예요. 지금 한번 저희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10가지를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중에서 내가 나 이 고민 있었는데 이거 질문 보니까 좀 생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준비되면 저희가 한번 띄워드리고 다음 이제 키워드. 중간 정산 키워드를 넣었을 때 퇴직금 중간 정산 후에 IRP 계좌에 넣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런 질문이고 10가지 중에서 어쨌든 세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자주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중요하죠. 세금 네. 관련돼서. 지금 떴는데 네. 지금 뭐 1번부터 최근 5개월 기준으로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GPT가 탑 10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보니까 역시나 저는 이게 1번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2번 질문 DC형, DB형 이 차이와 장단점 물어보는 질문은 늘 껴있는 것 같고 늘 설명을 들어도 늘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저도 그래요. 네. 지금 그리고 방금 세액공제 이야기도 5번에 나와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 있고요. 다음 질문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쫙 이렇게 나와 IRP나 있습니다. DC에 납입한 돈 노후에 어떻게 수령하나요? 세액공제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7번 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번 이야기 드리거든요. 퇴직연금에서 ETF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것도 방법을 모르시거나 처음 접해보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7번 같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 네. 이렇게 10가지 질문을 우리들이 이제 자주 GPT에 물어본다 하는데 여기 살아있는 GPT 나오겠습니까? 이제 해결을 도와주실 텐데 네. 제가 드렸던 질문 중간정산 키워드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는데 요 후에 IRP 계좌에 넣으면 이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요거 좀 정리해 주시죠. 우선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네. 될 거는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중도 인출이잖아요. 그렇죠. 네. 중도 인출과 중간 정산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중간 정산은 이제 퇴직금 제도
제도나 또는 뭐 DB 제도에서 가능한데 사실 DB에서는 중간 정산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게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내가 회사를 바꾸거나 이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받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회사 계열사 전출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소득세를 정산을 할 때 그때 특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있는 거고 예전에 저희가 자주 사용했던 중간 정산이라는 단어는 퇴직금 제도에서 많이 이제 사용했던 그런 개념입니다. DC에서는 우리가 중도 인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중간 정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 인출을 할 때에는 네. 예를 들면 아까 부양가족의 그 치료비가 내 연 소득의 12.5% 이상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는 저희가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로 보기 때문에 저율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의 퇴직금 재원이라고 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위한 이제 중도 인출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100% 내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IRP에서 중도 인출을 예를 들어 내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을 한 금액이라면 16.5%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정산 하면은 사실 이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후에 세금을 막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이 퇴직연금에서는 사실 그게 이제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중간 정산은 퇴직금 제도에서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DB 제도에서 어떤 뭐 전출입이나 이런 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퇴직금 제도여서 어쨌든 중간 정산을 했는데 중간 정산을 할 때 IRP로 받지 않고 일반 급여 계좌로 받을 때는 나의 그 퇴직소득세가 100%다 과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의 그 중간정산 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세율이 한 7% 정도여서 350만 원이 부과가 됐다. 이러면 350만 원이 차감된 금액이 나의 급여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100% 부과니까. 네. 퇴직소득세율의 100%가 과세가 되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는 내가 돈이 필요해서 썼는데 나머지 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네. 5천만 원 중에 350만 원을 제한 금액이 입금이 됐고 그 중에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썼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다시 IRP로 넣고 싶다. 다시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걸 받은 지 60일 이내에 해당 금액만큼 입금을 하시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입금을 하고 퇴직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IRP에 세금을 입금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면 나의 퇴직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꿀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350만 원도 그 비율대로 네, 맞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내가 다시 넣은 비율대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0일 이내. 60일 이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61일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60일 무조건 안에. 60일. 60일.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질문이 있나요? 사실 10가지를 저희가 이제 압축해서 맞아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질문 가볼까요? 다음 질문 뭐 혹시 많이 받는 질문이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과 GPT가 뽑은 질문 중에 좀 겹치는 게 있다면 차장님 어떤 질문이 좀 들어올까요?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세금 문제와 네. 그 외에는 최근에는 투자. 그렇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 네.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간도 지금 좋고.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은 ETF는 가능한데 주식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주식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주식은 안 됩니다. 개별 다만 종목은 ETF는 됩니다. 맞습니다. 네. ETF와 리츠 그리고 채권까지는 다 가능한데요. 실제로 회사채도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주식 종목만 안 된다. 개별 종목은 안 되고 네. ETF, 리츠 그리고 채권까지만 가능하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도 혹시 제한이 좀 있나요? ETF 내부에서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나 박수 한번 주세요. 선아 씨. 너무 좋은 이 질문입니다. 시간에 우리 요새 박수를 많이 그래요? 쳐거든요. 아, 정말요? 좋은 것 같아. 시작이 좋아서. 정말 뿌듯하네요. 네. 이런 질문을 받다니.
파생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막 곱버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곱하기 좋아해요. 네. 네, 레버리지 좋아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가 반대로 투자하는 이런 인버스. 네, 네. 인버스 사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중에서도 곱버스 네. 레버리지 중에서도 저도 레버리지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는 공격적이에요. 해외 주식에 네. 3배짜리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저희가 연금에서는 그런 파생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파생이 섞여 있는 상품들은 불가능합니다. 어허.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네. 부분도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신 분들 있을까요? 네. 연금 수령제 IRP에서 연금을 일시급으로 받으려면 세금이 나올까요? 더 나올까요? 나눠서 받아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 역시나 세금이 관련돼 있긴 한데 네. 네. IRP는 절대로 저는 웬만해서는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소득세가 저희가 어쨌든 세금을 내는데 내가 굳이 목돈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그 퇴직소득 세금이 30%에서 최대 40%까지 절세가 가능하시거든요. 만약에 내가 만 55세 이상이다라고 하시면 연금을 개시하셔서 비정기 연금으로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만큼 인출을 하시면 한도 내까지는 그래도 연금 수령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세를 절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무조건. 그렇군요. 수익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런 질문도 눈에 띄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아하. 좀 띄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2022년 12월에 갑자기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가 폭등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2% 정도였던 게 6.5%까지 이게 1년 만기가 6.5%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3년에서 5년 장기물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2010년이나 이때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항상 많이 났던 게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는 연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이 7%에서 10%까지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는 2% 미만이다. 2%도 안 된다. 네, 그런 기사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그 노후 자산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네. 퇴직연금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아무도 갖고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 그 성장률이 저조하다 보니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상 나는 마이너스 수익인데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노후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 네. 주셨다시피 최근에 장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뭐 3,200은 그냥 갈 것 같고 뭐 그리고 하반기에. 네. 그 다음에 5,000p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는 마당에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ETF 투자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코덱스 200이나 아니면은 이제 근데 이게 나중에 뭔가 좀 올랐을 때 네. 내가 이거를 다시 주의 깊게 생각을 해서 직접 매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운용할 자신은 없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께는 제가 이전에 나왔을 때는 TDF를 추천을 드렸거든요. TDF, 맞아요. 나의 은퇴 시점에 따라서 글로벌리 투자 자산의 그 비중이 달라지는 이제 그러한 상품을 추천을 드렸는데 단점이 실시간 매수 매도가 안 됩니다. TDF는 네. TDF 뒤에 이제 숫자가 붙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맞아요. 이제 언제 목표를 은퇴를 하는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점이 펀드이다 보니 그 다음에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자산들이 많으니까 매수를 하는데도 4에서 5영업일이 걸리고 매도를 하는데도 막 9에서 14영업일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걸린다. 네,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 나는 근데 지금 당장 팔고 싶은데 이런데 막상 매도가 되는 건 2주 뒤 이러니까 보름까지 네, 걸려요. 너무 와. 불편한 요즘 거잖아요. AI 시대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한 게 네. 최근에 자산운용사들이 네. TDF를 ETF의 형식으로 냈어요. 아. 그럼 그게 TDF인가요? ETF인가요? TDF처럼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ETF도 구성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자산 배분이 이제 TDF와 똑같이 가져가는데 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장착한 오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장점은 취하고 맞습니다. 단점은 좀 보완시키는. 맞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제 수익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로보 어드바이저. 네. 그때 진짜 그래 이게 지금 로봇 홍보해주고, AI가 이 퇴직연금의 네. 수익률을 도와주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실제로 연환선 40% 수익률을 기록한 맞습니다.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고. 아 이게 네. 확실히 좀 인간보다 AI가 더 낫구나 하는데 실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이제 그 몇 개의 운용사들과 금융기관이 협업을 해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론칭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네. 로보 어드바이저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운용사를 끼고 있는 상품도 있고 저희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 포함해서 수익률이 저희 회사가 상위에 모두 쫙 랭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다음에 자신 있게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죄송하지만 있는데 어디 회사 다니시는 거죠? NH 투자증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면서 네. 이제 2부로 좀 이르게 이어가 볼까 해요. 그럴까요? 네. 2부에는 2부에도 실제 저희가 이제 챗 GPT에 물어보는 질문들이 아니라 실제 들어온 사연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내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연을 또 고민 상담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네. 잠깐 시장만 좀 짚고 가면 코스피 코스닥 뭐 오늘 저희가 쉬어가는 김에 이렇게 평소에 궁금하실 때 연금 쪽도 상담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좀 제대로 쉬어가나 싶긴 합니다. 많이 네. 내려가네요. 코스피가 1.4% 하락, 음. 코스닥이 1.59% 하락까지 지금 낙폭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1%대 파란불, 하이닉스가 3%대 상승해주면서 네. 29만 6천 원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글쎄요 상승폭 더 키우면 오늘 30만 원 보나 뭐 이런 기대도 좀 하게 그러니까요. 되는데 네. 그동안의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빠지고 네. 카카오가 8%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가 역시 6%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어제는 참 좋았는데 올랐는데. 오늘은 또 그만큼 내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글로벌하고 좀 동조를 요즘에 안 한다. 글로벌이 좀 부진해도 우리는 간다였는데 간방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지수 전반에 훈풍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우리 증시 쉴 때가 되긴 했다라는 게 계속 네.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이 쉬어갈 자리인가 오늘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2부로 가볼게요. 광고 볼까요? 여러분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는 사연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메롱님은 오늘 시장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긍정적으로 말씀도, 생각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우리 네. 시장 지금까지 잘 달려왔으니까 진짜 이제 건강한 조정이기를 오늘은 좀 바라면서 우리 또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오고 있는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돌돌님께서 은행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 옮기려고 합니다. 이 개인연금 계좌처럼 퇴직연금 계좌도 증권사 방식이 동일한가요? 은행과 동일한 사실 이제
은행에서 증권사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맞아요. 네네. 이런 방식에 대해서 똑같나? 은행이 조금 더 뭐 더 낫나? 증권사가 더 낫나? 비교를 사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아요.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이제 수관을 받는 기관, 즉 이제 증권사로 옮기시려고 하니까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을 하셔서 증권사에서 IRP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은행의 IRP 계좌가 뜰 거고요. 그 계좌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할 겁니다. 실물 이전을 하실 건가요? 현금 이전을 하실 건가요? 라고 해서 원하시는 부분 체크하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니까 사실은 은행과 증권사가 거의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리 네. 들어온 질문들도 좀 있어서 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받은 상담들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첫 번째 상담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IRP에서 안전자산 30%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안전자산 30%, 공격적으로 70%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3대 7로 지금 배분이 돼 계십니다. 반대로 조금 조정이 필요할지 궁금해집니다. 라는 상담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게 참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후 대비다 보니까 너무 또 공격적으로 가는 거는 지양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우선은 사실 안전자산을 30% 가지고 가는 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네, 우리가 위험자산의 70%, 즉 주식형 ETF, 아까 여기 질문 주셨는데 주식형 ETF에는 70%밖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을 꼭 가져가야 하는데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최근에 장이 되게 오르고 있고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대기 자산이 있거든요. 대기 자산. 네.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대기 자산들이 그렇죠. 지금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고려를 하더라도 그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안전자산 70% 말고 나는 진짜 공격적으로 100%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DF, TDF 2050은 주식 비중이 최대 70에서 80%까지도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TDF 2050을 선택을 했는데 30%에 대한 80%, 즉 24%를 더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TDF는 100%까지 매수가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TDF ETF를 이제 나머지 30%로 투자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안전자산 30%라고 한 안전자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러, 채권, 금 이런 걸 지금 포함하는 상품인 건가요?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우리 원리금 보장 상품이고요. 원리금 보장 상품. 그 다음에 네. 말씀 주신 채권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보는 그 항목들이 그렇게 맞습니다. 구성이 돼요. 네. 지금 사실 안전자산 30, 공격적으로 73대 7인데 요게 보통 때는 맞았겠지만 네. 이제 시장이 워낙 좀 좋았다 보니까 네. 이런 고민을 최근에는 이제 하신다. 맞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또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퇴직연금 관련해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인들이 나중에 거치식으로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라는 사람도 있고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퇴를 넉넉하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만약에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한다면 소득이나 연령별로 어느 정도 납입이 적당할까요? 거치식이 좋다면 어떤 상품 투자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단계별 질문이네요. 네. 단계별 질문인데 일단은 목돈으로 한 번에 아니면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둘 중에 네. 뭐가 나요? 우선은 저희가 여기서 딱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투자. 투자. 네. 이 투자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투자를 할 때는 저희가 한 방에 매수를 추천을 드리나요? 아니면 분할 매수를 추천을 저 드리나요? 같은 야수는 한 방이죠. 역시 야수시네요. 거짓말. 아니, 내가 아는
선배님 나 5만 원씩 아, 5만 원씩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분할, 보통 네. 분할 얘기 많이 하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한 방에 투자를 해서 그게 저점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저희는 신도 모르는 주식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나의 손실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것보다는 이제 분할해서 적립식으로 매수하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상품을 투자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저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매월 나스닥에 투자를 적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연금저축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 IRP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바꿔서 중국이랑 인도의 비중을 아주 조금씩 가져가곤 있어요. 왜냐하면 적립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사연지에도 있지만 은퇴를 넉넉하게 앞두고 있다라고 아, 하셨기 그러네요. 때문에 나의 모든 비중을 신흥국에 가져가는 거는 좀 지양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큰 비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비중이라도 그래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어쨌든 계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성장성이 어떤지는 사실은 그 나라 이제 인구에 저는 그렇죠.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출연했을 때는 제가 채권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국고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실제로 국고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20%까지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작년엔 제가 채권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채권 비중은 조금 줄이고 오히려 좀 그 해외 시장이나 또는 국내 시장에 주식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하면 좋은 점이 시장이 이제 채권이 좋을 때는 채권을 조금씩 사 모으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사 모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 한 방에 크게 팔고 크게 사고 이게 아니라 조금씩 사 모았다가 이게 수익이 나면 조금 팔고 리밸런싱을 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치식보다는 적립식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 근데 제가 이번에 연금저축보험 만기가 돌아와서 이거를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고 싶어요. 네. 만기가 돌아와서 이거는 제가 목돈으로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까 제가 적립식이 좋은 점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아까 채권을 매도했던 그 금액이 있으면은 일정 부분 3, 3, 4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매수를 조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치식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매수를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모든 금융기관 시스템이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거치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ETF나 TDF나 아니시면은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을 조금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디폴트 옵션의 저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 중에 소득이나 연령별로 어느 정도 납입이 적당할까요? 그렇죠.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요건 사실 뭐 소득이 어느 정도 때 되시냐에 따라서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시냐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지만 뭐 퍼센트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하시면 좋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번에 네. 아마 저희 100세 시대 연구소의 네, 네, 장정민 연구위원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네. 하셨을 텐데 아마 50%까지는 저축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소득의 50%를 연금에 전부 저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소득보다는 오히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을 환급을 받느냐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을 토해내느냐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다 뱉어내야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좀 납입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연금을 하지 않아도 나는 세금을 토해낼 게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본인의 노후 우리가 이제 통합연금 자산 화면에서 어플에서 보면 나의 노후 자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그걸 보고 본인의 이제 월 납입 수준을 정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별 연령별보다는 나의 이제 그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의 정도와 그리고 또 내 노후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내용도 소개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상담입니다. 네. 연말정산 공제 한도 이상으로 퇴직연금에 넣으려고 하면 주변에서 아이고 그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연말정산이라든지 절세를 위해서 이런 계좌를 많이 또 개설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다 네. 보니까 근데 야 필요 이상으로 왜 넣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대요. 네. 아니 주변에서 "헉, 왜 그렇게까지 이러면 사람 마음이 흔들려. 맞아요, 나뭐 맞아요.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우선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그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 금융투자소득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여력이 있어서 또는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저축이나 IRP에 그 1,800만 원 저희 최대 한도가 1,8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900만 원 한도를 넘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55세 미만이라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IRP 같은 경우에는 55세 미만일 경우에는 네. IRP를 해지를 해야지만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IRP 해지를 할 때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한도를 초과해서 네. 납입을 하시려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렇게까지 왜? 라고 하시면 이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분들에게는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라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긴 하네요, 이게. 이게 선택이. 본인에 딱 맞게 또 그러니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내 어.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큰 틀은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상담 가능한 거예요? 혹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저희가 이미 이제 센터나 이런 데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연금자산관리센터라고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연금에 특화돼서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말씀 주시고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얼마만큼 납입을 하나요? 또는 제가 지금 저희 NH투자증권에 이렇게 연금 자산이 있는데 제가 노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렇구나.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다음 내용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운용펀드에 불신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어떤 펀드가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 운용을 잘하신다고 보시나요? 진짜 날카롭다. 야, 이건 왜냐면, 날카롭다. 네. 이 펀드 좀 불신이다. 나 못 믿겠다 하는 분들 많은데 네. 좀 현장의 목소리를 진짜 솔직한 얘기를 좀 들려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한 10년 차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퇴직연금에 발을 담근 지가. 근데 이전에 저희 고객님들의 가장 많이 운용을 하신 상품들을 보면 한참 전에 배당주가 너무 좋더라. 라고 해서 이제 배당주에 투자하신 분들. 네. 또는 2007년 즈음에 중국이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중국에 투자를 하신 분들. 맞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좋은 상품은 없잖아요. 저희가 주식 종목만 보더라도 영원히 좋은 종목은 없고 그 국가만 보더라도 영원히 좋은 국가는 없습니다. 중국이 한참 좋다가 고꾸라지고 맞아요. 뭐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네.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미국도 중간에 이제 꺼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원히 좋은 이제 섹터나 테마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좋은 건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좋다고 해서 근로자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또는 그 테마에 쫓아서 어떻게 매일 맞아요. 운용을 하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TDF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TDF의 성과를 보면 이제 그 TDF를 런칭하고 나서 그 이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하는 시장에 맞추어서 알아서 그 글로벌 자산 비중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TDF 2050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최대 70에서 80%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그 비중을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채권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채권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채권의 비중을 좀 줄이고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니저들이 글로벌리하게 자산을 배분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나의 은퇴 시점에 맞추어서 이제 점점 채권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TDF 상품은 연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TDF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매도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TDF, ETF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TDF는 이제 그러면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네.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나 맞아요. 네. 아니면 한번 관심이 좀 없으셨다가 네, 생기신 네. 분들이나 네. 볼까 한번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우선은 있어요? 네. 그 TGF가 뭔지 먼저 간략하게 네, 설명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면 다시 한번 네. 해주세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입니다. 타겟으로 하는 거죠. 데이트, 어떤 날짜를, 내가 은퇴하는 날짜를. 그래서 TDF 뒤에는 항상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네. 2030, 네. 2035, 2040 이런 식으로 최근에 아마 2060까지 나온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오. 네. 내가 고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설정하는 거고. 네. 어. 그러면 그 가장 마지막에 붙은 숫자가 내가 은퇴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퇴하는 연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 펀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확연히 2030의 그 TDF와 2060의 TDF 상품 비중을 보면 2060이 주식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본인의 은퇴 시점에 맞추어서 내가 뭐 2055년에 퇴직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2055에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좀 더 맞는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내가 2030년에 은퇴를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죠.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냥 TGF 2060으로 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자동 설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선택을 할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네. 되도록이면 은퇴 시기에 맞게 설정할 수 있게 네네. 돼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운용을 하는 네. 펀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그 가입을 하시고 계신 금융기관에 웬만한 금융기관들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TDF가 다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DF를 출시한 운용사들도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라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TDF의 구성 비중이나 이런 걸 직접 그 상품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와 조금 더 방향이 맞다, 나의 성향에 가깝다 하는 그런 TDF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은 증권사마다 라인업이 있으니까 좀 네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선혜 네. 씨, 제 주변에서도 이 MZ들이 투자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맞아요. 있고, 절세, 그러니까 나는 투자는 못해도 정말 내가 나가는 돈을 좀 줄일 거야, 절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2030이 절세 때문이라도 이 IRP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네. DC형에서 IRP로 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많이 좀 보세요. 우선은 그 DC와 IRP의 그 차이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DC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를 재직을 할 때 회사가 이제 퇴직연금을 납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거나
또는 내가 퇴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는 저희가 이제는 법적으로 IRP로 받게 되어 있어요. 만 55세 미만이거나 또는 퇴직금 총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군요. 반드시. 네. 네. 그래서 이제 DC는 회사를 다닐 때 내가 가입을 하는 것, IRP는 세액공제 목적 또는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을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예전에는 우리 2030 세대들이 좋아 퇴직금 받았네 여행 갈까? 맞아. 차 바꿀까? 어디 가야지. 네. 네. 아 가방 살까?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리얼하다. 했다면 네. 맞아요. 했다면 네. 이제 최근에는 근데 퇴직소득 세금조차 너무 아까운 거죠. 오. 그렇다 보니 나 이거 절세하고 싶은데 IRP로 받았지 안 깨야겠다. 안 깨야겠다. 네. 이제 그리고 이 안에서 운용을 또 최근에 운용에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이거를 운용을 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면 이 운용 소득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라 3.3에서 5.5% 저율과세가 되니까 이 안에서 좀 더 IRP로 무조건 퇴직금을 받고 이 퇴직금을 깨지 않고 그리고 운용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만 55세 이상이 됐을 때 연금으로 개시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2030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30을 위한 또 네. 트렌드였고 네. 이 상반기가 끝나가니까 네. 사실 올해 이 연금 쪽에서의 한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이전. 네, 이전, 네. 실물 이전. 실물 이전. 네. 이 부분도 그것 때문에 나와서. 엄청 바빴어요, 그러니까. 진짜. 맞습니다. 지금 상반기 네. 끝나가는 요 시점에서는 어때요? 많이들 하셨나요? 정말 많이들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물 이전. 실물 이전이.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좀 더 상담을 잘해주는 금융기관이 있네? 그러면 나도 이 금융기관으로 옮기면 관리를 좀 더 잘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물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라서는 아니고요. 좋은 점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권사들은 좋은 점이 많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폭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 계신 그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연금에 대한 그 지식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증권사로의 실물 이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네, 확인이 가능하세요. 아니, 확실히 제가 이제 좀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갔는지 요즘에 이 증권사에서 뭐 금융사에서 증권사 갈아타세요 이런 것들이 엄청 네. 뜨더라고요, 제가. 예, 저도 그래서 그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은 트렌디한 질문 혹은 조금은 뜨거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건 뭐 아직까지 업계에서도 준비가 좀 안 돼 있거나 네.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보단 훨씬 또 전문가시니까 뭐길래 이재명 정부에서 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연금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퇴직연금 공단까지 이야기가 네.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반응이 좀 어때요? 우선은 사실 그게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기상으로는 네, 오.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건이고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이 내용 관련해서 기사가 한 번 났었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여기서 명확하게 뭔가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당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준비되고 있는 게 없고 사실 무근이다. 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이게 엄청 그 공론화된 게 말씀드린 그 이전 정부 때 시기에 뭔가 나왔지만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나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도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제기가 되면서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운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기금형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었고 그러면은 국민연금공단에게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롤을 줄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저희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기는 왜냐하면 하고요. 지금 너무 뜨겁고 네, 논의만 맞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도 이제 이런
이런 계약형의 구조보다는 선진국 호주나 미국은 이미 이런 기금형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해서 기금형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회사의 의견과는 다른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네. 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노후가 좀 더 보장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모든 걸 논의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그나마 한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은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연금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의 노후를 좀 더 알차게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 네.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고 수익률이 높아질 거다.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셔서 네. 국회 가셔가지고 똑 부러지게 또. 기조연설 한번 하고 가세요. 어차피 시간이 있으시니까. 네. 사장님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또 음. 연금 쪽에서 좀 네. 주목할 만한 뭐 정책이라든지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오히려 네. 지금은 이런 그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그 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정책이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네. 저희 금융기관의 지침이나 이런 내려온 거는 없는데 다만 퇴직연금을 좀 제가 좀 원하는 거는 아까 개인연금 담보대출 말씀드렸잖아요.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풀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네. 거 다시 한번 또.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또 한 시간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참 저희가 글로벌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우리 증시 어디까지 가나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 오늘 조금 쉬어가는 사이에 금쪽 같은 자산 관리 연금 편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늘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네. 진짜 나오시면 시원해요. 궁금했던 점을 진짜 막힘없이 설명해 주시니까 또 나와 주시고 또 좋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알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쉬어간다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좀 조정폭이 큽니다. 참, 네, 그러네요.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94% 하락, 거의 2% 하락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3,100선 내준 건 물론이고 지금 3,050선도 깨져서 네. 3,047선 위치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780선도 좀 위태한 상황인데 환율도 영향을 받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밀리면 산다 네. 이런 기조가 이어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만이 지금 매수해주고 그렇죠. 있는 상황.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대량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지금 매도가 좀 대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글쎄 우리가 코스피도 2%대 하락까지 지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더 네. 키웠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2%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뭐 거의 전무한데 네. 하이닉스가 2% 넘는 2.5%가량 지금 상승 유지해주고 있고 대부분은 다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 고려아연 정도가 0.5% 상승, HMM 0.2% 상승, 현대 로템이 강보합권 요 정도 빼면 거의 뭐 전무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사실 뉴욕 증시 보면서 뭐 크게는 왔다 갔다 정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주식 늘 생각하는 거지만 어렵고 오늘 일단은 오후 상황까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고요.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저희는 오늘은 연금이고요. 내일은 또 뜨거운 이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고 사실 시장 상황 계속 긍정적으로 이제 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시다가 기다리는 이제 조정이 오면 좀 사야지 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조정이 또 세게 나오면 사람이 손이 좀 잘 안 갑니다. 맞아요. 네, 이게 분위기가 꺾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게 마련인데 3프로 통해서 계속해서 또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후 상황까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